어머니는 평생 글을 읽지 못하셨습니다. 당신 이름 석자도 겨우 쓰실까 말까한 그런 분이셨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고향을 떠나 있던 그 긴 세월 동안 어머니에게선 매달 한 통도 거르지 않고 편지가 왔으니까요.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그 글씨의 비밀을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성우입니다. 1970년대 첩첩산중 작은 산골 마을에서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적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때부터 어머니는 홀로 저를 키우셨지요. 가진 것 하나 없는 살림이었지만 어머니의 손은 잠시도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글을 읽지 못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 학교 문턱조차 밟아보지 못하셨거든요. 그 시절 산골에선 여자아이가 글을 배운다는 건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무를 캐고 남의 집 사기를 하고 새벽마다 장에 나가며 그렇게 저 하나를 위해 사셨습니다. 흙과 찬물에 부르튼 그 거친 손을 어린 저는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어릴 적 글 모르는 어머니가 창피할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받아오면 어머니는 그것을 한참이나 거꾸로 들고 들여다보시곤 했지요. 그 모습을 친구들이 볼까봐 저는 얼른 종이를 빼앗아 감추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철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제 공부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키려 하셨습니다. 성호야, 이 어미처럼 눈뜬 장님으로 살지 말고 너는 꼭 글을 배워서 사람 굿이라며 살아라. 호롱불 아래에서 제가 책을 읽으면 어머니는 글자도 모르면서 그 옆에 앉아 흐뭇하게 저를 바라보시곤 했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어머니의 눈에도 호롱불 아래 그 밤은 참 따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열심히 공부했고 마침내 도시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어머니는 그 종이를 읽지도 못하면서 가슴에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셨지요. 장하다, 내 아들. 장하다. 그 한마디를 몇 번이고 되뇌시던 어머니의 얼굴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대학 등록금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뿐인 논밭을 팔고 그것도 모자라 이 집 저 집 산바느질과 품팔이를 하며 돈을 마련하셨습니다. 당신은 해진 고무신을 신으면서도 도시로 떠나는 제 손에는 새 운동화를 쥐어주셨지요. 객지 생활 힘들 텐데 이거라도 신고 다녀라. 그렇게 저는 어머니를 산골에 홀로 두고 도시로 떠났습니다. 버스가 출발할 때 어머니는 흙먼지 있는 길 위에서 제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는 새로운 도시 생활에 들뜬 마음에 그 뒷모습을 오래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 불효의 시작이었음을 그때는 알지 못했지요. 덜컹거리는 차창 밖으로 손 흔드는 어머니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도시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자취방으로 뜻밖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봉투에는 삐뚤삐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글씨를 배운 듯한 서툰 글씨로 제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지요.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글을 모르시는 우리 어머니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글을 모르시던 어머니가 어떻게 편지를 쓰셨을까? 편지를 펼쳐보니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우야, 밥은 잘 먹고 다니냐? 객지 생활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하고 어미는 잘 있으니 걱정 말아라. 저는 그저 어머니가 뒤늦게 글을 배우셨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쓴 정성이 편지에 배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그 뒤로도 매달 꼬박꼬박 도착했습니다. 어떤 달은 편지 속에 꼬깃꼬깃 접은 지폐 몇 장이 함께 들어있기도 했지요. 이 어미는 돈 쓸 데도 없다. 너 고기라도 사 먹어라. 저는 그 돈을 당연한 듯 받아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써버리곤 했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진 돈인지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어머니의 편지에 답장을 자주 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날의 저는 늘 바빴고 세상은 넓고 화려했으니까요. 가끔 짧은 답장을 보내긴 했지만 그마저도 몇 줄 적담하는 성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 무심한 답장에도 늘 편지 잘 받았다. 며 기뻐하셨지요. 명절이 되어도 저는 이런저런 핑계로 고향에 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일이 바빠서요. 다음에 꼭 갈게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바쁜 게 좋은 거지. 어미 걱정은 말고 네 일 열심히 해라. 저는 그 말에 담긴 외로움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빈 마당을 홀로 바라보는 어머니의 밤은 아마 길고 길었을 겁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도시에서 번듯한 직장을 얻었고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 속에서 산골의 어머니는 제 마음 한구석으로 조금씩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편지만은 변함없이 매달 제게로 왔습니다. 어느새 어머니의 편지 글씨는 예전보다 더 크고 힘겹게 변해갔습니다. 손이 떨리시는지 삐뚤삐뚤함이 더 심해졌지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말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성호야,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어미는 잘 있다. 저는 그 편지들을 대충 읽고는 서랍 한 구석에 아무렇게나 쌓아두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편지의 글씨는 더 크고 더 힘겨워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고향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장 어른이셨습니다. 성우야, 놀라지 말고 들어라. 네 어머니가 지난밤 주무시다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순간 온 세상이 하얗게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흔한 마지막 인사 한마디도 저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에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뒤였지요. 어머니는 평소처럼 곱게 이부자리를 펴고 그 위에서 편안한 얼굴로 잠들듯 떠나 계셨습니다. 그토록 오라고 하실 때는 가지 않던 아들이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야 그 방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저는 어머니가 홀로 지내시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장롱을 열자 그 안에서 뜻밖의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차곡차곡 정성스럽게 끈으로 묶인 편지 뭉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들은 다름 아닌 제가 어머니께 보냈던 답장들이었어요. 끈으로 가지런히 묶인 편지 뭉치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 무심하고 짧던 제 답장들을 어머니는 한 장도 버리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들이 하나같이 뜯긴 흔적이 거의 없이 손때난 새까맣게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읽지는 못하고 그저 만지고 또 만진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때 어렴풋이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저는 낡고 손때 묻은 공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공책을 펼친 순간 저는 그만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공책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해 무언가를 수없이 연습한 흔적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책의 페이지마다 어머니는 한 단어를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을 연습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성호, 제 이름 두 글자였습니다. 어떤 것은 삐뚤삐뚤했고 어떤 것은 획이 빠져 있었지만 뒤로 갈수록 그 글씨는 조금씩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도무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주셨던 이작 어른이셨습니다. 제가 공책을 붙들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이장 어른은 긴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성호야, 이제는 네가 알아야 할 것 같구나. 네 어머니의 그 편지에 얽힌 이야기를 말이다. 이장 어른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어머니는 글을 끝내 배우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게 편지를 보내고 싶을 때면 매달 이장 어른의 댁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었었나요? 우리 성우한테 편지 한 장만 써주시구려. 부탁이요.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고 싶은 말을 불러주셨고 이장 어른이 그것을 받아 적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매달 받아보던 그 정성스러운 편지는 사실 어머니가 한자 한자 불러주신 말을 이장 어른이 대신 써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삐뚤빼뚤한 글씨조차 어머니가 마지막에 당신 손으로 제 이름 석자만은 직접 적어 넣으려 애쓰신 흔적이었지요. 아들에게 편지 한 장 보내려고 어머니는 평생 남에게 그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굳고 거친 손끝이 획 하나하나에 온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편지를 다 받아 쓰시면 어머니는 그것을 품에 꼭 안고 10리도 넘는 눈길, 빗길을 걸어 읍내 우체국까지 가셨다고 합니다. 버스 싸기 아까워 그 먼 길을 늙은 다리로 걸어서 말입니다. 그렇게 붙인 편지가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제게 닿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 편지를 대충 읽고 서랍에 처박아 두었는데 말이지요. 눈 위에 남은 작고 지친 발자국이 우체국까지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장 어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보낸 답장이 올 때마다 네 어머니는 그걸 들고 우리 집으로 한 걸음에 달려오셨다. 글을 모르니 읽어달라고 말이다. 내가 네 편지를 읽어드리면 네 어머니는 그 몇 줄을 듣고 또 듣고 몇 번이나 다시 읽어달라 하시며 그렇게 좋아하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보낸 그 무심한 몇 줄을 읽지도 못하면서 품에 안고 사셨던 것입니다. 남의 입을 빌려서라도 아들의 안부를 듣고 싶어 그 몇 마디에 웃고 우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에게 얼마나 성의 없고 무심한 자식이었던가요. 뜨거운 것이 두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다시 그 낡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수천 번의 연습 끝에 공책의 맨 마지막 장에는 마침내 또렷하게 완성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 글을 모르던 어머니가 오직 그 한 문장을 쓰기 위해 수천 번을 연습하셨던 것입니다. 그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성호야, 보고 싶다. 단 6글자였습니다.
평생 나무를 캐고 사기를 하시던 그 거친 손으로 어머니는 수천 번을 연습해 마침내 이 한 문장을 당신 손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당신 손으로 직접 쓴 편지를 아들에게 보내고 싶으셨던 것이겠지요. 삐뚤빼뚤하지만 또렷한 6글자였어요. 6글자였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그 편지를 붙이지 못한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당신 손으로 쓴 첫 편지를 아들에게 보내보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저는 그 공책을 끌어안고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하세요. 아무리 불러보아도 이제는 대답해 주실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가 걸으셨던 그 심례길을 직접 걸어보았어요. 눈이 소복이 쌓인 그 길을 편지 한 통을 품에 안고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걸으셨을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어머니의 마음이 사무쳐와 저는 몇 번이나 길에 멈춰서서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우체국에 닿았을 때 저는 창구의 나이든 직원에게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요. 매달 오셨지요. 편지를 붙이고 나면 늘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다 가셨어요. 아드님이 도시에서 잘 계시냐고 저희한테 자랑도 많이 하셨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또 한 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창가에서 어머니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어머니의 그 공책을 소중히 펼쳐놓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성우야, 보고 싶다. 그 6글자가 세상 그 어떤 명문장보다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배우고 싶으셨던 글은 어쩌면 오직 아들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화려한 말이나 글이 아니라 그 삐뚤삐뚤한 글씨 속에 눈길을 걷던 그 발자국 속에 읽지도 못하는 편지를 품에 안고 잠드시던 그 밤 속에 있었다는 것을요. 세상에서 가장 서툰 그 글씨가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빛바랜 사진 속 어머니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그 낡은 공책을 가만히 놓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살아생전 한 번도 제대로 해드리지 못한 말을 뒤늦게 전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글 걱정 없이 편히 쉬시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혹시 지금 멀리 계신 부모님을 오래 찾아뵙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바쁘다는 핑계로 다음에 하면 된다는 미움으로 소중한 그 마음을 미뤄두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부디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안부전화 한 통이라도 드려보세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금이 어쩌면 가장 큰 행복일지도 모르니까요.